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연구원에 근무하는 원광입니다. 현재 저는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중앙계획지원단 충북권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알아볼 내용들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이러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역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강의안의 제목은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의 이해 및 정책 동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 부분도 많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로 2030년부터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이러한 부분이 농촌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어떻게 착근시킬 거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발전과 계획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래프화 시킨 건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쇠퇴하는 지역이다, 희망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벌써부터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고령화 문제와 같이 결합됨으로써 더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과소한 마을은 20호 미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20호 미만의 인구와 과소 마을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3년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는 행정리에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무장의 마을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메가트렌드 양상은 사회, 산업, 경제, 환경, 정치, 행정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또 다인종 사회로 전환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촌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청주시 인구가 85만 정도가 좀 못 미칩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1인 가구 인구가 30만이 넘은 지 벌써 오래전 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소가구화의 문제도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문제는 결국은 농촌 주민들의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냉방이나 난방의 문제, 집안의 어떤 단열의 문제, 이런 문제, 또 겨울에 에너지 수급의 문제, 에너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사용량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나라가 벌써 아열대성 기후로 변환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장마전선이 없어졌고요. 우리는 이제 스콜 같은 아열대 기후성에서 나타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막 같이 폭우가 내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하향식, 위로부터 밑으로 그냥 내려주는 그런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정책화시킬 거냐, 어떻게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이끌 것이냐 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의 계획의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계획의 주체가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별 개발 방식에서 종합적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단위 사업별 사업 추진 방식에서 이제는 패키지형 종합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어떤 그 그림을 보시면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을 주민, 마을 조직, 또 행정, 외부 협력자, 저 같은 전문가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지역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과연 공동체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의 기능이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우리 마을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하는 상향시 사업은 그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관심 있는 주민들끼리 제안서를 만들고 제안서를 제출해서 마을별 경쟁을 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서 작성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을 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추진위원장이나 지역 리더 한두 명의 시상을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몇 사람의 어떤 시상을 담보로 해서 그 마을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을 결성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동기부여, 어떤 결성, 결합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마을의 문제점과 종합적인 잠재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하향식 그 개발 방식에서는 지역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결정이 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수요하고는 전혀 괴리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남녀노소, 청장년층과 노령층이 서로의 입장, 견해,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수요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계별로 어떤 사업부터 먼저 추진할 것이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쓰고 또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는 상황 지역개발 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이런 공모사업 단계에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은 2단계, 3단계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번 공모에서 사업이 끝난 후에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이런 것을 그 논의하는, 또 그래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그 지역에서 현황 과제는 마을별로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을은 선행 사례를 많이 경험한 마을들은 조금 더 질적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제에 치중할 것이고, 전혀 경험이 없는 마을은 작은 소액 과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런 것이 먼저 시급한 그런 지역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서로 우리 마을은 어느 단계에 속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 합의 도출이 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에 있는 것 같이 그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또 그 셔틀 서베이라든가 또 전화 친화도법, 마을 만들기 인생카드, 또 그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의 과거에 지금은 사라진 그 농촌 다음을 복원하는 복원 지도 같은 것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보면 그 부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요. 또 부처 내에서도 과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지향점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일반 농산어촌 사업과 또 농산업과에서 하는 또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
서로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업의 목표로 할 것이냐, 이런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참여, 또 참여한 파트너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우리가 상행식 공모 사업을 한 2000년도 초반부터 했는데요. 많은 지역들이 결국은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안 하니만 못했다, 이런 그 지탄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막 이랬던 그 사례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역 자원을 특성화한 차별화된 아이템이 필요하다. 옆마을에서 그런 어떤 A라는 유형의 사업을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 뭐 이런 것이 우리 마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차별화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을 그 정책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냥 뭐 마을 땅 아니면 사유지에 그냥 해갖고 나중에 그 재산권의 다툼의 소지도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을 할 때는 결국은 이 마을 회관이든지 아니면 국공유지든지 시유지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사업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소득 사업을 그냥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그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사업 성패와 농촌의 미래는 주민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 마을 주민들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협의회를 만든다든가 또 몇 사람의 리더들이 중심이 된 추진위원회 등 사업 조직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이것도 그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갈등이 나타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퍼실리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것은 상향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과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과 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때 그런 그 갈등이 나타난다. 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야, 이게 될까? 매일 뭐 와서 교육은 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근데 뭐 앞에서 그 리더들은 이건 분명히 된다. 뭐 그 과정에서 이 불확실해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참여 노력에 대한 대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서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을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을. 그래서 결국은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마을만큼은 그래도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겠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아올 대가의 불확실성, 이건 내가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지역들을 보면 그 처음에 리더 몇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감나와라 배나와라, 이것은 뭐 마을 사업이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런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무임승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의 희생만이 답인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리더 몇 사람의 희생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추진회의 중심형 체계의 역할과 장점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뛴 그런 마을이 있을 것이고요. 어느 지역은 지금 뭐 도내에도
단양 한드미 마을 같은 경우는 뭐 100억 이상 이렇게 정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역할도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또 과제를 발견하는 단계, 또 활동 개척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의 추진위원회의 현재 역할, 유상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판단해서 처음부터 뭐 과제를 발견하고 개척하는 이렇게 몇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업 방식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방 분권, 또 재정 분권, 그래서 과거에 8대2 정도의 예산과 지방 예산의 비율을 7대3, 6대4 이렇게 일본같이 최대 6대4까지 최종 목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에 참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앙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방 이양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결국은 발표를 못하는, 평가는 다 해놓고도 발표를 못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지방 이양의 문제에서 나타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균특회계 그리고 농특회계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양을 시켜주면 예산 소스가 그대로 있고 이양만 돼갖고는 이게 지방 이양 재정분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된 지금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소비세를 10% 정도 증액을 시켜서 그걸 그냥 세원을 분리해서 같은 과거의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인구가 절대적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을들이 없어지는데 없어질 마을에 자꾸 투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예산 낭비성이다. 또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같이 중복 투자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근데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마을회관이나 커뮤니티센터들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문을 잠그고 겨울엔 냉방비가 없어 문을 잠그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좀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좀 바꿔보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협약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협약 방식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법 조항에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추진을 해오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에 오면서 지방분권, 재정분권, 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협약 방식을 이제 도입하게 됐고요. 이 협약 방식은 프랑스 또 유럽에서 낙후 지역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사용했던 계약 제도라는 것이 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 방식은 새로운 어떤 사업 유형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관제, 지방이 이양되고 이게 예산 소스가 틀리다 보니까 그럼 과거에는 중앙이 책임을 지고 지역의 어떤 그런 발전에 대한 주체가 됐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조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농촌협약 방식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책임을 진다. 공동의 어떤 협력자 관계다. 이런 식으로 개발 방식이 바뀐 겁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뀐 거지 그 개별 사업들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농촌 협약을 추진했다고 큰 것이 이제 바뀐다는 이제 오해의 시각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농촌 협약이 이제 왜 생겨났고 또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과거에는 농식품부의 지역개발과에서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매년 9천억씩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방이 이양이 되면서 9천억 중에 4,300억 정도 마을 예산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냈고 그 내려간 사업들은 지방 소비세에서 10%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이제 역할에 대한 모색들 중앙은 그러면 앞으로 과거에 같이 그 방식을 그대로 갈 거냐 또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어떤 과거에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사업의 추진이나 성과를 이제 답보하기 이제 어려운 이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사업 추진 방식을 좀 바꿔보자 해서 이제 이런 농촌 협약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이제 협약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렵게들 이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진을 할 때 농촌의 지금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과소마을들이 생겨서 자꾸 없어지는, 또 옥천은 또 현실적으로 수질보전 1대책, 2대책 지역이 있어서 한 80% 정도가 개발이 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토지의 20%는 또 축사나 또 태양광이나 아니면 개별 공장의 입지로 인해서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생명권까지도 위협되는 그런 또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 확산형 토지 이용을 전 토지를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산형 토지 이용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협약에서는 3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간, 그러니까 2040년까지 옥천군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구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옥천군의 토지 이용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개발 요소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우사, 돈사, 계사 이런 부분이 마을과 가까이 왔을 때 결국은 마을 주민들의 악취, 소음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명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는 20년간의 옥천군의 공간 발전 계획에 대한 현황 분석과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2종이 되겠죠.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옥천군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3개 권역 아니면 4개 권역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수계나 산맥 또 행정 단위로 해서 인위적으로 생활권을 이제 재단을 했는데요. 우리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농촌 제일 상위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군청 소재지 읍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집중해 투자를 하고 배후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에서 인근 작은 거점이나 면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차상위 거점인 군청 소재지에서 그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생활권 획정 방식하고는 우리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옥천은 단일 생활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청산이나 청성 주민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저위, 중위, 고위 생활 서비스는 를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산, 청성이 면소재지, 기초생활 거점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위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상위 서비스인 고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옥천군청에 있는 옥천읍의 어떤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이냐. 이런 교통수단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이걸 통해서 협약을 맺는 이게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잘 만드는 노력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입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 살기 좋은 따뜻한 농촌, 옥천을 만들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정책 과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농촌 경제의 활력,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활력 제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상향식 공모 사업들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의 유지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복원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귀농 귀촌자들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옥천군의 일부 마을들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정책 과제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뭐 생활권을 조성한다든가 또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또 뭐 그 산업 쪽에서는 또 청년 농업이라든가 농촌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 또 지역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동아리나 이런 그 공동체 활동을 그 지원하고 발굴하는 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할 때 성과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농촌협약의 3종 세트로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게 농식품부는 7대3 그 매칭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비를 하면 450억 정도까지 이제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되면 건물이나 실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인풋이라고 하는데 투입, 산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니까 어떤 건물들이나 어떤 뭔가 행위들을 했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성과 목표를 볼 때는 인풋, 아웃풋을 보는 게 아니라 아웃컴을 본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주민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만족도, 또 여기는 우리는 뭐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또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주민 수요 조사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또 동아리 수도 더 늘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아웃컴, 결국은 프로테이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아웃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이양된 사업들과 같이 매칭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같이 엮여서 그 패키지 사업으로 그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